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 가족간호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지역사회 간호의 그 전체적인 틀을 알고 계시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간호 과정이 있고 그리고 수단이 있고 건강 기능의 연속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틀에 가족만 딱 갖다 놓으면 돼요. 가족만 딱 갖다 놓을 건데 우리가 대상자인 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가족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가족 간호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 아셔야 되죠. 그리고 이 가족에게 활동을 할 때는 간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텐데 그 간호 과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정이죠. 가족을 사정할 때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원칙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뭐? 가족, 사정, 도구. 제일 중요해요. 이 가족 간호에서 꼭 한 가지만 공부해야 된다면 얘를 공부하셔야 돼요. 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특 A급이고요. 이 가족의 사정 도구에서 사정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 그 종류를 아시고 특징을 아시고 장단점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사례가 주어질 거예요. 이 사례 속에서 어떤 사정 도구를 사용했는지 이것을 파악하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사정 도구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뭐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가족 중에는 취약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취약가족의 특징이라던가 분류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폭력가족에 대한 얘기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족간호에 대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가족의 기능이란 우리의 대상인 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 가족에 대한 이해 첫 번째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과 행위로서 가족 행동을 의미하게 되고 그 행동의 결과로 사회의 유지 존속이나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문제와 관련된다. 다음은 가족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내용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성애정의 기능이 있다. 대내적으로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성적 욕구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대내적 기능, 대외적 기능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회화의 기능이에요. 대내적으로는 문화의 전달, 사회적 역할, 지위를 창출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자녀의 교육과 사회화 기능을 하게 된다. 사회화의 기능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대내, 대외 이게 문제인 거죠. 바뀌었어요. 얘는 대내적으로 뭐를 하고 자녀의 교육과 사회화 기능을 하고 대외적으로 문화의 전달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지위를 창출하게 됩니다. 자, 경제적 기능. 사회화 이전에는 생산자로서 강한 친족 관계에 의해서 지지되게 되고 현재는 생산은 외부에 의존하게 되며 주로 소비자의 기능을 하게 된다. 맞는 얘기. 교육의 기능. 산업화 이후 스쿨링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행해졌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교육의 기능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산업화 이후가 아니라 언제예요? 산업화 이전입니다. 산업화 이전 교육, 스쿨링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행해졌고 산업화 이후에는 그 교육이 역할 대행 기관에서 행해지면서 제도화,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자, 건강관리 기능이에요. 현재 만성질환 환자가 많아지면서 예방, 치료, 행위의 많은 부분이 가족 내에서 결정되고 수행된다. 만성질환자가 많아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족 구성원끼리 그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가 있나요? 산업화 이유는 아니라고요. 자, 과거에는 예방, 치료, 행위의 많은 부분이 가족 내에서 결정되고 수행되었지만 현재는 이 기능이 감소되고 있고 예방, 치료 등 건강 행위가 외부 전문인이나 전문기관에서
조정되고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락의 기능. 과거 가족과 친족 중심의 가정 내 오락이 대부분이고 마을 내 활동이 빈번했지만 현재는 가족 또는 이웃 내 외부 활동은 감소됐고 외부 기관의 오락 활동이 더 많아지고 있어. 맞는 얘기예요. 자, 재생산의 기능. 과거 결혼과 가족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으나 현재는 필요하지 않게 됨으로써 가족의 기능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과거에 결혼, 가족, 아이를 낳는 거 생존에 필수적이었어요. 왜? 그 아이들이 노동력이 됐거든요. 현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된 거 맞죠? 하지만 가족의 기능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유일하게 가족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되었긴 하지만 가족의 기능으로는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겠고, 자, 애정적 정서적 지지 기능입니다. 자, 현재보다 과거의 기능이 강했고 핵가족보다 확대 가족 간의 그 중요성이 증가되게 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가족의 기능이 출제되었었어요. 근데 과거 기출이 많이 됐고요. 현재에는 많이 기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개인의 삶이 연령 증가됨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것처럼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가족이 되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 또한 일련의 특정한 발달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발달 단계라는 것이 있고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처럼 가족이라는 것도 발달 단계라는 것이 있고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듀발, 무조건 A급. 너무너무 중요해요. 듀발이 얘기하는 단계, 그리고 발달 과업. 핵가족을 중심으로 결혼, 첫 자녀의 나이, 취약을 가족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 8단계를 제시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문제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듀발은 첫 자녀의 나이나 첫 자녀의 취약을 기준으로 얘기했어요. 첫 자녀가 포인트가 됩니다. 8단계 제시했어요. 단계별 명칭과 시기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 1단계는 신혼기입니다. 결혼해서 첫 자녀가 출생하기 전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2단계는요. 양육기 가족이에요. 첫 자녀의 출생부터 첫 자녀가 30개월 될 때까지. 3단계 학년전기 가족, 첫 자녀가 30개월에서 6세까지. 4단계 학년기 가족, 첫 자녀가 6에서 13세, 학교 가 있는 시기, 초등학교 가 있는 시기. 자, 5단계는 청소년기 가족으로서 첫 자녀가 13에서 19세. 6단계 진수기 가족은 첫 자녀가 결혼해서 떠나가면서 막내가 결혼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을 떠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단계 중년기 가족으로 자녀들이 집을 떠난 후 은퇴할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8단계 노년기 가족으로 은퇴 후 사망까지를 얘기해요. 너무 중요해요. 8단계 그 시기, 명칭 다 아셔야 됩니다. 자, 2번. 이번에는 WHO가 얘기했던 핵가족의 생활주기 모형 단계 6단계로 제시한 걸 얘기해 보래요. WHO가 얘기했던 그 단계를 얘기해 보래요. 자, 1단계는 형성기입니다. 결혼에서부터 첫 아이를 출산하는 거,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확대기예요. 확대기는 가족이 확대되는 시기. 그래서 첫 아이의 출산부터 마지막 아이의 출산까지를 얘기해요. 확대 완료기는 마지막 아이 출산부터 첫 아이가 집을 떠나는 그 시기를 얘기하고, 축소기는 첫 아이가 집을 떠나면서부터 마지막 아이가 집을 떠나는 시기까지. 축소 완료기는 마지막 아이가 집을 떠나는 시기부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때까지. 자, 마지막 6단계 해체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서 나머지 부부가 사망하는 그 시기까지를 얘기하게 돼요. 이 가족의 주기도 역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으로 가게 되면 잘못된 내용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WHO의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1번. 가족의 형성기의 기간은 여성의 초혼 연령 상승으로 인해서 길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족의 형성기는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결혼해서 첫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였어요. 결혼해서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의 시기가 길어지는가? 아니죠. 틀렸죠.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가족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반해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요즘 다 결혼 늦게 해요. 그죠? 결혼을 늦게 하면서 이제 늦게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니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출산을 좀 당기게 되죠. 자녀 출산이 단축되면서 부부만이 보내는 신혼기간인 가족 형성기가 단축되게 됩니다. 결혼은 늦게 하고 아이는 빨리 낳고. 확대기는 자녀 수 감소로 인해서 점차 짧아지고 있다. 확대기는 뭐였어요? 첫 아이 출산부터 마지막 아이 출산이었습니다. 첫 아이 출산부터 마지막 아이 출산. 옛날에는 3명, 4명 낳았는데 지금은 1명밖에 안 낳아. 그럼 그 시기가 단축될 수밖에요. 맞는 얘기. 자, 확대 완료기는 결혼 간의 변화로 인해서 점차 짧아지고 있다. 확대 완료기. 자녀가 성장하면서 결혼하는 단계에 이르는 그 시기입니다. 확대 완료기는 교육기간의 연장과 혼전 취업 기회의 확대, 결혼 간의 변화에 의한 자녀의 결혼 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점차 길어지고 있죠. 자녀가 그만큼 늦게 결혼한다고요. 자녀가 그만큼 늦게 결혼하면 이 확대 완료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자녀의 결혼에서 막내 자녀의 결혼까지의 축소기는 길어지고 있다. 첫 자녀의 결혼에서 막내 결혼까지의 축소기. 생각해봐요. 평균 자녀 숫자가 감소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의 결혼 시작부터 모든 자녀가 결혼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시기는 자녀 수가 감소됐으니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요. 축소기는 점차 짧아진 추세입니다. 자, 자녀의 결혼 이후 축소 완료기는 짧아지고 있다. 자, 축소 완료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집을 떠나가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때까지예요. 이 시기가 짧아지게 되는가?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자녀 결혼 완료 이후 가족 축소 완료기와 가족 해체기는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단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문제 3번 갑니다. 자, 가족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관점 중 어느 하나의 관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자, 1번. 다음은 간호사가 환자와 가족에게 사정한 내용입니다. 헨슨이 제시한 일반적인 가족 접근 방식의 4가지 관점 중 어떤 관점인지를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대상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콕 집어서 헨슨의 4가지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리드만의 3가지 관점이 있죠. 이거 분류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기출이 그렇게 나왔어요. 사례를 딱 보여주면서 이 사례 속에서 헨슨이나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그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분류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헨슨, 프리드만. 자, 헨슨이 제시했던 4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인지를 얘기하래요. 환자, 당신의 뇌졸중 발생이 아내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족에게 환자를 간호할 때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관점으로 본 거예요? 환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병에 걸렸잖아요. 당신이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아내는 어때요? 당신의 변화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환자를 간호할 때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관계, 영향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이런 관점을 뭐라고 해요? 체계로서의 가족, 체계 관점으로 본 거예요. 자, 부분의 합 이상인 가족 간의 상호작용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 간의 관계, 이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영향, 어떤 변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체계. 이 관점은 개인과 가족 전체 모두에게 초점을 두게 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간호중재의 목표가 됩니다. 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한 명의 가족 구성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족 체계의 다른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한테 변화가 나타나면 얘한테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상호작용, 관계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체계로서의 가족입니다. 자, 헨슨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헨슨이 제시한 가족 간호 접근 방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을 배경으로만 보는 거예요. 가족을 배경으로 본다는 것은 개인을 앞에 두고 개인을 둘러싼 배경으로서의 가족을 본다는 것.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 배경으로서의 가족이에요. 대상자로서의 가족,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봅니다.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의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배경이 될 겁니다. 자, 체계로서의 가족이에요. 체계로서의 가족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요. 한 명의 변화는 다른 구성원에게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이에요. 사회 구성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사회라고 하는 상위 체계가 있고 가족은 하위 체계가 될 겁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자, 배경으로서의 가족은 개인이 먼저고 가족이 그 다음, 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개인을 주 간호 대상으로 한 접근법, 가족은 배경이 됩니다. 자, 대상으로서의 가족, 가족이 중요해요. 개인은 배경이 돼요. 체계로서의 가족, 개인 구성원에게 초점을 두는 동시에 전체로서 가족에게도 초점을 둡니다. 상호작용의 포인트를 주셔야겠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은 사회의 하부 체계가 됩니다. 하부 체계로서 부분이 되고 사회의 기본적인 1차적인 단위가 돼요. 가족은 사회의 하부 체계인 다른 조직과 함께 서로 정보나 영향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큰 체계, 상위 체계 안에 하위 체계가 이렇게 있게 되고 당연히 체계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리고 상위 체계랑도 영향을 주고받겠죠. 지역사회 간호사는 가족과 지역사회 기관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전체 체계로서 보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이에요. 자,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씨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간호를 제공하고자 할 때 간호사가 김 씨에게 당신의 질병으로 아내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질병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질병에 걸려 있음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둘의 관계가 변화된 것 같은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프리드만의 접근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래요. 자, 프리드만. 이렇게 관계가 있고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주고 있어. 이것과 관련이 된 관점. 이것이 대인관계 체계로서의 가족입니다. 상호작용하는 가족의 수에 근거해서 둘이나 그 이상의 개인 체계를 가족 간호의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포인트 상호작용으로 보시면 돼요. 영향을 주는 거, 주고받는 거. 대인관계 체계에서 간호 요구란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등 가족 구성원 간의 잘못된 오해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되고 가족 간호는 가족의 상호작용에 개입함으로써 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뭘 해주는 거? 간호해주는 거. 그 관점이라고요. 자, 우리가 역시 프리드만의 가족 간호 관점을 봐야 됩니다. 총 3가지로 볼 거예요.
개인을 주로 보고 가족을 배경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요, 대인관계, 가족간호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체계로서의 가족간호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환경으로서의 가족, 가족을 환자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배경으로 본다. 간호 목표는 개인에게 초점을 둔다. 그럼 가족은 자원이 되거나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원이 될 수도 있다. 배경으로서 보는 겁니다. 자, 대인관계 체계로서의 가족,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족의 수에 근거해서 둘이나 그 이상의 개인 체계를 가족 간호의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전체 체계로서의 가족, 가족을 환경 체계, 하위 체계, 상호작용하는 구조적인, 기능적인 요소를 갖춘 체계로 봐요. 프리드만이나 헨슨이나 크게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없는데 확실하게 구분은 해주셔야 돼요. 문제 4번 갑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은 가족 간호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론 보도록 하죠. 자, 작성 방법을 먼저 보면 밑줄 친 기억에 대해서 쓰고 니은, 리을, 미음의 사정도구를 쓰래요. 이론과 사정도구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중요해요. 밑줄 친 디귿의 개념, 비읍, 시읒, 지읒, 치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이응과 키읔의 증상, 잘못된 내용 찾으래요. 잘못된 내용 두 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우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가족 간호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이론은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은 각 부분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의 특징을 가진 체계예요. 가족도 체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체계 이론 하고 왔어요. 너무 중요하게 하고 왔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2 이상이 될 수 있어.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를 사정하려고 할 때는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내 외적 환경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그 이하의 하위 체계에 대해서 사정해야 된다. 체계라고 얘기했어요. 체계의 키포인트는 상호작용한다는 거잖아요. 자,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구성원이 있잖아.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국가의 하위 체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체계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 체계 이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체계 이론은 다른 체계와 가족 내 개인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상호 의존, 서로서로 영향 주고받으니까. 그리고 상호작용,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이 체계 이론은 그것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구조 기능 이론입니다.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계라고 정의하고 가족과 사회를 연관시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목표 방향으로 둔다. 다른 체계와 가족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내 개인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둔다. 구조 기능 이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회가 있어. 그 하위 체계가 뭐가 있어? 가족이 있어. 그래서 이 사회가 목표한 대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가족이 이 사회에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 구조도 그 기능도 사회가 목표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구성돼야 돼. 여기 포인트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체계 이론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서는 가족 내의 구성원의 배열, 구성원 간의 관계, 전체와 구성원과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가족 구조가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돼서 잘 기능하고 있는지. 자, 봐요. 가족이
잘 기능하고 있어야 돼.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잘 하려면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야지. 가족 구조가 잘 되어 있고 기능이 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가족이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다. 가족이 잘 구조화되어 있어? 가족이 잘 기능하고 있어?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구조 기능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사정 도구는 무엇인가? 잘 구조화되어 있어? 기능 잘 하고 있어? 이걸 보려면 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정 도구.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가계도죠. 그리고 사회 지지도가 있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상호작용의 포인트를 굉장히 맞추고 있습니다. 자, 개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상호작용 과정 속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행위들과 상징들이 가지는 그 의미에 초점을 둔다.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시작되고 지속되는지, 그리고 가족 생활의 어떠한 상호작용 과정들이 일반적이고 근본적이고 반복적인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구성원이 있잖아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게 라고 하는 것이 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자, 그들 가족 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하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밀착도가 제일 좋죠.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밀착도를 보는 거잖아요. 가족 발달 이론, 한 집단으로서 가족이 처음 형성되고 성장하고 쇠퇴해서 해체될 때까지 겪게 되는 변동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가족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자, 가족 생활 주기의 각 단계에 따른 가족의 다양한 역할과 발달 과업을 가족원들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시간에 따른 변화에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가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 뭐 틀린 얘기 없고요. 사정 도구는 뭐가 있냐? 가족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정 도구까지 연결시키시고 이론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5번째는 위기 이론이에요. 위기의 특성과 관련된 속성은 시간적으로 장기적인 상황의 지속이고 위기는 불확실성을 인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 불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이 문제가 나에게 위기잖아요. 얘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가 있어요. 뭐가 틀렸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으로서 4에서 6주로 봐요. 4에서 6주 정도. 이 정도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위기의 종류를요, 2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발달에 따른 신체 변화, 결혼, 출산 등과 관련된 위기. 그리고 기형아 출생, 이혼, 실직, 질병, 사고 등과 관련된 위기. 얘는 예상할 수 있어요. 발달 단계 우리가 예상해보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기형아 출생, 이혼, 이건 내가 예상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고처럼 다가오는 위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발달에 따른 위기를 성숙 위기라고 하고 이 사고와 같은 위기를 상황 위기라고 합니다. 이거 사례 속에서 사례가 주어졌을 때 어떤 위기인지 여러분들이 판별하고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위기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위기의 단계를 총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가 충격 단계예요. 최고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1시간에서 2시간부터 1일에서 2일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 불안, 무력감, 혼동, 공황, 이인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충격 단계라니까요. 평소에 문제 해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평소에 문제 해결 기능으로 내 앞에 나타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 나한테 불안 아니고요. 불안이 아니니까 나한테 위기도 아니에요. 판단력이 상실되고 불합리한 행위를 보이고 굉장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상승되는 시기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때를 우리는
현실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려는 경향이 보이게 되고 많은 부정, 환상, 합리화, 투사의 대처 기전을 사용합니다. 이때를 방어적 후퇴 단계라고 하죠. 자, 승인 단계.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서히 재확인하는 시기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거예요.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불안은 더욱 상승하게 되고 자아 개념이 붕괴되게 되고 포기, 자살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적응 단계입니다. 재조직할 수 있고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성공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요. 최고의 성숙과 적응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 위기라고 하는 것을 잘 넘기게 되면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상승했고 위기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잘 넘기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생겨버린 거죠.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발전 가능하다. 총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가족 관련 이론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체계 이론입니다. 자, 체계 이론은 개방 체계, 가족은 개방 체계. 가족 체계에서는 여러 위계가 존재하게 돼요. 위로도 그리고 아래로도.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의 합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게 체계 이론의 핵심이잖아요. 자,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의 스트레스에 반응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가족 체계 일부분이 받은 영향은 다른 부분과 그리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경계성, 전체성, 변화성, 항상성, 순환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체계 이론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가족에게 대입시키면 돼요. 적용시키면 돼요. 이로 인한 장점, 다른 체계와 가족과 가족 내 개인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적합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 기능 이론이에요. 구조가 잘 되어 있어? 잘 기능하고 있어? 잘 기능할 수 있는 구조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자, 사회의 요구에 가족 구조와 기능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에 초점을 둔다. 가족 건강은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조직되었는지에 초점을 둘 거예요. 자, 가족은 하나의 사회 구조로서 사회 체계와 상호작용, 사회 체계와 구조가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체계 이론이랑 비슷한 듯 하지만 포인트 주는 데가 좀 다를 뿐이에요. 얘도 어쨌든 사회의 하위 체계로서 영향을 주니까 잘 구조화되어 있는지 잘 기능하고 있는지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겠죠. 체계 이론이 요 상호작용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면 구조 기능 이론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 사정도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계도, 사회지지도. 자, 가족 구조도인 가계도와 사회지지도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사정하는데 편하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가족 내의 구성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적인 가족 역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족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족 구성원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족을 상호작용하는 인격체로 보고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니? 이것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밀착도가 도움이 됩니다. 자, 가족의 역할과 역할기대.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역할기대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가족의 내적 역동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자, 그런데 가족 내 역동, 외부 세계가 작은 영향으로 미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들 내부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을 비교적 폐쇄 단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부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자, 가족 발달 이론. 가족의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성취 정도를 중심으로 가족 건강을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가족 발달 단계를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단순해요. 그리고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가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요.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떠한 발달 과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측 가능해요. 짧은 시간 가족 사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핵가족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확대 가족 적용이 어렵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듀발 얘기가 나옵니다. 듀발 무조건 A급. 자, 듀발은 가족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변화해가는 8개의 단계, 그리고 8가지의 기본적인 가족 발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8단계를 얘기하고 그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각 단계는 가족의 목표, 생물학적 요구, 문화적 갈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구성원이 완수해야 할 특정의 발달 과업을 가집니다. 듀발의 가족 발달 단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세요 얘기했어요. 장점은 뭐예요? 다른 이론에 비해서 단순합니다. 단계가 있어. 그리고 그 단계에 따른 과업이 있거든. 그 과업을 잘 하고 있어? 하지 못해? 이거 확인하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해요.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 가족에 대한 예측 가능합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과업을 해야 돼.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짧은 시간에 가족 사정이 가능하고 많은 가족을 관리하여야 하는 가족 간호사에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단점은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핵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적용할 수가 없다. 핵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생애 단계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가족의 접근이 어렵고, 그리고 중산층에 편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 나이를 기초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모든 가족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가족의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 없는 가족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적용할 수 있겠다? 없겠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의 외부의 다른 경로를 통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가족 내의 단계와 발달 가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주변에서 어떠한 상호작용,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원으로서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각 가족의 독특한 경험과 생활 사건,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가족만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첫 자녀의 나이로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을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수성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영향받는 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부터 먼저 봐야 돼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을 차례대로 쓰시오. 괄호 안에 기역과 디귿의 시기를 쓰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단계의 발달 과업에 대한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 단계가 나오고 발달 과업이 나오는데 이 발달 단계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고, 각 시기에 따른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신혼기예요. 자, 신혼기는 결혼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밀접한 부부관계를 수립하고 가족 계획하고 성적 양립성과 독립성과 의존성의 조화를 잘 갖춰야 돼요. 따로 또 가치가 잘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친척에 대한 이해 관계 수립하고 자녀 출생에 대비하고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첫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첫째가 태어나서 30개월까지를 얘기할 겁니다. 부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각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 되는 역할을 조정하고 산하 제한, 임신,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 간에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년 전기입니다. 첫째가 학년 전기까지를 얘기해요. 30개월에서 6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사회화, 교육, 역량 관리를 하고 안정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의 경쟁과 불균형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문제가 나옵니다. 학년 전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어느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학년기 가족이 됩니다. 학년기 가족은 첫째 아이가 6에서 13세까지를 얘기를 해요. 자, 학년기 가족을 지나오면 어떤 단계가 돼요? 첫째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돼요. 청소년기 가족이고요. 19세까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청소년기 가족을 지나가면 어느 단계가 돼요? 바로
진수기 가족이 됩니다. 자, 진수기 가족은 첫 자녀가 결혼하면서부터 막내 자녀가 결혼하는 그 시기까지, 그래서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을 적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학령기 가족에서의 발달 과업, 자녀들의 사회화입니다. 학년 전기에서도 자녀들의 사회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때의 사회화와 지금의 사회화는 뭐가 다른 것인가? 학년 전기의 사회화는 우리나라만의 문화,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녹색불에 길을 건너야 됩니다. 빨간불에 멈춰야 돼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화를 하는 거라면 학령기 가족에서의 자녀들의 사회화는 우리 가족의 문화에 대해서 사회화하는 거예요. 가정의 전통과 관습을 전승하는 개념이죠. 학령기예요. 이때는 학업 성취와 관련되어 있어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내 규칙과 규범을 확립해야 됩니다. 전통, 관습을 전승하고 규칙과 규범을 확립하고 다 사회화와 관련이 되어 있죠. 청소년기 가족이에요. 이때는 안정된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10대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춰주고 자녀들의 성문제에 대처하고 직업의 안정화,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성 증가에 따른 자유와 책임의 조화, 세대 간의 충돌을 대처하고 그리고 자녀의 출가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진수기 가족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집을 떠나가요. 부부 둘만 남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부모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제는 부모로서의 역할보다는 다시 나, 그리고 부부로 돌아와서 발달 과업을 이뤄내줘야 돼요. 부부관계를 재조정하자. 지금까지는 부모의 역할에 포인트를 맞추고 집중했다면 이제는 부부관계에 더 초점을 맞춰주자. 늙어가는 부모들을 지지하고 자녀들의 출가에 따른 부모의 역할과 그리고 적응이 필요하고 새로운 흥미 개발해야 돼 라는 얘기가 이 진수기 가족의 발달 과업입니다. 자, 중년기 가족이에요. 은퇴까지를 얘기할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 아이들은 집을 떠나갔고 난 아직 일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죠. 출가한 자녀 가족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 관계를 재확립합니다. 자, 노년기 가족입니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시켜야겠죠. 은퇴 후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사회적 지위, 경제적 감소에 대처하고 배우자의 상실, 권위의 이양, 의정과 그리고 독립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발달 과업 8단계, 그리고 그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발달 단계 8단계, 발달 과업 모두 다 중요합니다.